안녕하세요. 그림에 관한 모든 수다, 한양수다인입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격변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기괴한 악몽을 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2월 3일 밤 10시 30분, 다음 어플로 속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라는 알림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짜뉴스거나 오보인 줄 알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군대가 여의도로 집결하고 국민들이 맨몸으로 군인의 국회 진압을 저지하는 가운데 계엄 해제 권한을 지닌 국회의원들은 속속들이 국회로 모여들었고 국회의장의 주도하에 재적 의원 200명의 찬성표를 얻어 계엄은 해지되었고 윤석열 씨의 계엄은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계엄은 해지되었지만 해결할 문제는 산적합니다. 명확한 내란 혐의로 인하여 12월 7일 토요일 국회는 김건희 특별법과 더불어 윤석열 탄핵의 두 사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반대로 김건희 특별법뿐만 아니라 탄핵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심지어 탄핵안에 대해서는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3명을 제외한 105명이 본회의장을 집단 이탈하여 아예 투표조차 하지 않아 폐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매주 두 사안이 국회 통과 추진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국민의힘 해산 총원 및 반국민의힘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국내 정치가 불안정해지니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한국 정부는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지 못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금융 불안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시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꼽힌 한국에서 느닷없이 벼랑간 계엄이 발동된 겁니다. 비록 계엄은 즉각 해지되었지만 한국의 대외 이미지 및 국가 신뢰도는 일순간 나락으로 떨어졌고 현재의 정치적 혼란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지 않는다면 무역 우전 쪽인 한국의 경제 피해는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구독자 100명도 되지 않은 미술 유튜버입니다. 현재의 정치 이슈를 이야기하는 게 제 채널의 성격과 맞지는 않지만 미술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는 큰 틀, 즉 정치의 영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불법 여론조사 의혹, 여당 의원들에 대한 불법 공천 개입 문제, 김건희 씨 관련 온갖 의혹을 비롯하여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이 국회도 아닌 여당에게 정을 위임하겠다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결정, 그리고 권력욕에 눈이 멀어 덜컥이를 수용하여 내란 우두머리와 결탁하며 권력 나눠먹기와 밥그릇 사수에 온정신이 팔린 여당 국회의원들 등 권력 남용과 관련한 온갖 부조리가 뒤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지만 제가 왜 목소리를 내요? 라며 현 상황을 나몰라라 하는 건 자신의 이야기에, 자신의 노래에, 자신의 연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취할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는 판단에 제 채널에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미술 유튜버로서 현재의 정치적 문제만을 언급하는 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는 다수의 한국 현대미술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과천관의 상설전시관에는 여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중 가로 세로 180에 177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현대미술 작품이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작품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캔 뚜껑이나 알루미늄 호일, 필름 포장지 등이 화면에 붙어 있고 그 위로 물감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을 오리거나 자른 후 붙여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방식을 꼴라주라고 합니다. 꼴라주는 큐비즘의 창시자이자 현대미술의 거장인 피카소와 그의 동료 조르주 블락이 고안한 후 다다이즘이나 팝아트와 신표현주의 등에서도 활용되며 현대미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 기법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작품은 캔버스의 유화로 제작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화가 아닌 콜라주 기법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남관의 작품입니다. 남관은 1913년 경상북도 청송군 출신으로 1925년
15세의 나이로 일본으로 미술 유학을 떠났습니다. 도쿄 태평양 미술학교 졸업 후 일본에서 활동한 그는 1945년 광복 이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해군 종군 화가로 참전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 그는 서양 미술의 본고장에서 직접 미술을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목적지는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1930년대 유럽 전역에서는 파시즘과 나치즘으로 인하여 유대인과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예술가들이 미국으로 이주함에 따라 파리는 과거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파리는 전쟁의 피해와 끔찍한 물자 부족과 디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미술의 주도권을 미국의 뉴욕시로부터 되찾아 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는 전세계 예술과 낭만의 수도로서 전세계 예술가들을 유혹하였습니다. 남과는 미술의 새로운 수도인 뉴욕시 대신 오래된 수도 파리를 최종 목적지로 선택했고 몽파르나스 지구에 있는 아카데미 들 라 그랑드 슈미에르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는 1966년에는 망동 국제 비엔날레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하였습니다. 남과는 1968년 프랑스에서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즉시 그는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일명 국전의 서양화 부문의 심사위원장에 선출되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교 교수에 임용되어 1977년까지 재직하였습니다. 남과는 1974년에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1981년에는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받으며 국가가 그 공로를 인정한 명실공히 한국근현대화단의 거두로서 성공적인 예술가의 삶을 살았으며 1990년 별세하였습니다. 1954년 파리 유학은 예술가 남관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본 유학에서 한국 전쟁 중 종군 화가로 참전할 때까지 그는 구상 화가로 활동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로 넘어간 이후 그는 추상화로 전향합니다. 새로운 미술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는 1940년대 말 50년대에 잭슨 폴록과 빌렘 데쿠닝을 중심으로 추상 표현주의가 발생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합니다. 이에 질세라 같은 시기 프랑스에서도 앵포르멜이라는 격정적인 추상 회화가 등장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인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종전 후에는 비참한 경제적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폭력, 광기, 공포, 굶주림 등의 감정을 기반으로 한 앵포르멜은 두껍게 덧칠해진 물감의 마티에르를 통하여 예술가의 감정을 비롯하여 그의 흔적과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포르멜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생존, 즉 실존임을 강조하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의 비호를 받으며 전쟁의 공포를 겪은 인간의 분노와 비애를 가장 잘 표현한 미술로서 평가받았습니다.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한국전쟁에는 직접 참전하며 두 번의 전쟁을 겪은 남관은 당시 파리에서 유행하던 앵포르멜에 깊게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글에서 내 그림의 모티브는 자주 전쟁의 기억에서 온다 라고 고백했듯 전쟁과 폭력은 무의식적으로 남관의 예술세계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한 유럽의 동시대 미술가들이 추구하는 앵포르멜에 관심을 기울이며 추상회화로 전향하게 된 건 당연한 수순일 수 있습니다. 추상화로 전향한 이후 남관의 예술세계는 두 시기로 구분됩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를 파리시대, 1968년 귀국 이후 1990년대 사망까지는 서울시대입니다. 파리시대의 작품들은 앵포르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회색빛의 어둡고 우울한 색조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서울시대는 파란색이 중심을 잡으며 화면 전체적으로 밝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형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프랑스에서 수확한 회화의 추상성과 과거 자신이 추구하던 구상성의 공존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작품은 서울시대인 1979년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추상미술로 보이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면 인간의 형상이 보입니다. 화면의 가운데에서 약간 위쪽으로는 회색의 사각형을 배경으로 갈색의 작은 사각형이 보이는데 인간의 두 눈의 형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보니 그 밑에 분홍색 부분은 빛을 받아 밝게 빛나는 사람의 코로 보입니다. 그 아래 가로로 긴 갈색의 직사각형은 사람의 입을 연상시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조합된 결과 이 현대미술은 사람을 형상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보다 1년 전인 1978년 남관이 제작한 어떤 형태에서도 역시 인간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말 남관은 추상회화의 큰 틀에서 인간의 형상을 재현하는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에서는 인물로 보이는 형상의 머리 위에 노란색 황금빛의 무언가가 보입니다. 인물은 황금색 무언가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물이 쓰고 있는 것은 신라시대 금관의 모습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실제로 그가 같은 해에 제작한 고독 2라는 푸른색 계열의 작품에서는 신라 금관의 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973년 신라 제22대 임금인 지종왕의 능으로 추정되는 천마총이 발굴되었는데 천마총에서는 천마도와 더불어 금관이 출토되었습니다. 천마총은 당시 한국 고고학계의 최고의 성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고 천마총에서 출토된 금관은 1978년 12월 국보 제188호로 지정되며 한민족의 고대 문화의 우수함을 대표하는 유물로 떠오릅니다. 남관은 고독 2에서 서양의 미술 문법을 이용하면서도 한국의 전통문화 유산을 표현하며 이질적인 요소의 훌륭한 결합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미술 비평가인 갸스통 디일은 남관이야말로 서양 문화를 흡수하고 또한 동양 문화의 어느 일부조차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동서양 문화를 완전히 분리시킴과 동시에 융합시키는 거의 유일무이한 대예술가라고 평가하는데 고독 2는 디일의 남관에 대한 평가가 과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주는 작품입니다. 같은 해에 제작된 고독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남관의 작품에서 인물이 머리에 쓰고 있는 건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황금으로 된 금관은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황제나 제왕, 즉 권력자가 아니라면 왕관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남관의 1979년도 그림 속 인물은 그렇다면 황제나 제왕, 즉 통치자라는 걸 의미합니다. 왕관을 쓰고 있는 인물을 형상화한 남관의 작품의 정식 제목은 패왕의 환상입니다. 패왕, 사극에서는 패주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죠. 한때 국가 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던 인물이 집단 행동으로 인하여 타의에 의해 권력을 잃은 몰락한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1979년의 패왕의 환상과 1978년에 어떤 형태 모두 인물을 형상화했지만 어떤 형태와 비교하면 패왕의 환상은 비슷하지만 보다 더 헬쓱한 얼굴에 초점 없는 멍한 눈빛으로 다소 얼빠진 모습입니다. 화면 속 인물은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걸까요? 패왕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국가 권력의 정점에 가장 고귀한 존재였지만 모든 권력을 잃으며 국가와 국민의 적으로서 대역죄인, 범죄자로 전락한 존재입니다. 정근대 사회에서 폐주가 된다는 건 단지 군왕의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위된 군주는 공식적으로 사형을 모면할 수는 있지만 폐주를 옹호하는 일부의 집단들로 인하여 권력을 재탈환하려는 가능성이 있기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가 다시 권좌에 오를 수 없게 정치적 힘을 완전히 끊어놓는 거죠. 모든 걸 가진 사람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패왕에게는 자신의 삶이 한바탕 꿈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 꿈은 극과 극이죠. 군주의 자리에서 자신의 권력에 도취되어 온갖 폭정을 일삼을 때에는 기분 좋은 꿈일 테지만 폐위된 이유는 악몽 그 자체일 겁니다. 그렇게 모든 권력을 잃고 대역죄인이 된 패왕은 아마 후회와 환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겠죠. 패주는 그저 역사 속 인물들의 얘기일 뿐 자신과 무관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자신이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만약 그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이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폭정을 일삼지 말았어야 한다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신이 과거 누렸던 권력에 취해서 아직도 자신이 최고 권력자인 양 혹은 다시 권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헛된 망상에 빠질 수도 있겠죠. 저는 절대 권력자도 그리고 모든 권력을 잃고 쫓겨난 패주의 입장이 된 적도 또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영에 수렴할 테니 정확하게 그러한 상황에 처한 인물이 패주가 되었을 때 어떠한 심정이고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감정에 빠질지 100%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5만 가지 생각이 환상이라는 이름으로 떠오를 겁니다.
당연히 패왕, 패주는 누더기 같은 인물입니다. 패왕이 실제로 연산군처럼 폭군이어서 권력에서 쫓겨나듯, 루이 16세처럼 폭군은 아니지만 암군이어서 폐위되든, 광해군처럼 폭군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의사결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폐위가 되었든 패왕은 대역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호사스러운 삶이란 허락되지 않으며 살아남더라도 평생 속죄하며 누더기 같은 망신창이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치 이를 암시하듯 남간의 패왕의 환상은 전년도에 제작된 어떤 형태와는 다르게 약포장지, 캔뚜껑, 알루미늄 호일 등과 같은 쓰레기나 잡동 사니들을 이용한 콜라주 기법으로 인물의 형상을 조형하였습니다. 어떤 형태가 캔버스에 보통의 서양화처럼 유화로 제작된 것과는 다릅니다. 심지어 패왕의 환상은 캔버스도 아닌 패널, 즉 나무 판자 위에 한지를 덧댄 후에 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패왕의 환상이 어떤 형태보다 밝은 색채이지만 전체적으로 더 볼품없이 보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현대미술에서는 버려진 쓰레기 혹은 잡동사니를 재활용하여 창작된 미술을 쓰레기 미술, 즉 정크 아트라고 합니다. 정크 아트는 환경미술에서는 자원의 재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지만 팝아트에서는 자본주의 및 소비주의 사회의 과도한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작가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정크 아트는 비판적인 메시지도 긍정적인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남관은 패왕의 환상에서 모든 권력을 잃은 절대 권력자의 비참한 최후를 표현하기 위해서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정크 아트를 구현하였습니다. 패왕의 환상에서 남관은 무엇을 의도하려는 거였을까요? 작품이 제작된 1979년은 박정희 대통령 시기 말기입니다. 1963년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박정희는 제6대, 제7대, 제8대뿐만 아니라 1978년 12월 27일에는 제9대 대통령을 연임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멋대로 개헌하며 독재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가 대통령직에 있는 17년 동안 1964년 6월 3일 비상계엄,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1979년 10월 18일 비상계엄의 총 3차례의 비상계엄이 발령되었습니다. 1972년과 1979년은 특히 박정희의 독재에 항거하기 위하여 일어난 시민 불복종에 대한 무력 진압을 목적으로 한 계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반정부 시위는 성공하지 못하였고 독재자는 1979년 10월 26일 최측근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날 박정희가 살해되지 않았다면 그의 독재정부는 언제까지 지속되었을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가 사망할 때 그는 대통령으로서 죽었습니다. 패왕은 아니지만 그 말로는 패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패왕의 환상은 바로 그 해인 1979년에 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왕조국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왕조시대 때의 유산처럼 대통령을 각하라 부르며 왕조시대의 국왕처럼 받들었습니다. 비록 왕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왕처럼 군림하였고 폐위되지는 않았지만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국가 통수권자의 자리에서 물러난 한 사람에 대하여 남관이 패왕을 떠올린 건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관은 1954년 프랑스로 떠난 후 1968년 한국으로 되돌아옵니다. 1968년은 프랑스에서 대대적인 반정부 사회운동, 일명 68혁명이 발생한 해입니다. 권위주의적인 프랑스의 기존 정부의 환멸을 느낀 젊은 지성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시위는 프랑스 시민들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남관이 1968년 귀국을 결정한 데에는 프랑스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는 프랑스 현지에서 드골 정부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직접 경험하였을 겁니다. 비록 1968년 한국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1969년 드골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한 걸 프랑스 현지에서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그는 68혁명으로 권위주의적인 드골 정부의 몰락 소식을 접하였을 거고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자신이 예술가로서 다시 태어난 프랑스에서 혁명으로 국가 통치자가 불명예스럽게 퇴진하였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독재자인 한국의 독재자의 끝모를 독재의 끝을 어렵지 않게 예상했을 겁니다. 박정희의 후계자들은 어땠을까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과
그의 패거리인 하나회는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1980년 9월 1일 뻔뻔하게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 이승만, 박정희처럼 종신 대통령을 꿈꾸며 독재를 한 결과 1987년 6월 10일 민주화 운동이 발생합니다. 그의 동료이자 당시 민진당 대표였던 노태우는 6.29 선언을 발표하며 혼란을 수습하고자 하였고, 보통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는 1988년 2월 25일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예정대로 1993년 2월 24일까지 5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지만 12.12 군사 쿠데타, 광주 민주화 사태 등의 문제로 그 둘은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기소되어 내란죄로 수감되었습니다. 비록 대통령의 자리에서 치욕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국가 지도자에서 범죄자의 신세로 전락하였고, 끝끝내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던 전 씨는 여전히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역시 퇴임 이후 2018년 구속되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비선 실세 등의 문제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되어 임기 4년차인 2017년 3월 10일 대통령에서 쫓겨난 최초의 대한민국 정부의 폐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 2024년 12월 현재입니다. 그 이전부터 각종 스캔들과 의혹으로 야당에서는 탄핵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의 급작스러운 비상계엄은 야당뿐만 아니라 그동안 5년만 참자며 스스로를 위안하던 국민들의 성남 민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틀 후 윤석열 씨가 발표한 2분짜리 담화는 더더욱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전국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가 권력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그는 어느 누구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폐위된 국가 수장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든 그는 남노하고 비참한 남관의 패왕의 환상 속 쓰레기 잡동사니로 표현된 패왕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도 권력에 대한 야욕을 놓지 못하고 자신이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착각과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의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환상 속에 사는 듯 어리 빠진 윤 씨의 모습은 남관의 그림 속 패왕의 현실판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의 권력자는 그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엘리트 직업군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국가 지도자를 뽑을 때 도덕성, 윤리성, 아니 퇴임 이후에도 존경할 만한 인품을 지닌 대통령을 대통령 투표의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설정하여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는 언제쯤 모두가 존경할 수 있을 만한 대통령 혹은 정치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주제프 데 메스트르는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지금의 이런 국가 수장을 둔 건 우리 국민들의 수준에 대한 증거 아닐까요? 더 이상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및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그림에 관한 모든 수다 한양수다인이었습니다.